안녕하세요. 클리커 트레이너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산책하고 기초 매너 교육에 관련해서 배워볼 텐데요. 저희가 원래 오늘하고 다다음 주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조금 다시 심각해지면서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소개 글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클리커 트레이너 J라고 소개를 드린 게 비강압적 그리고 인도적인 트레이닝을 지지하는 트레이너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제 동물, 특히 반려견이나 다른 동물들을 대하고 트레이닝을 할 때 인도적인 방법을 최대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혐오 자극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동물하고 사람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는 트레이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한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산책용품, 반려견 행동학, 클리커 트레이닝 기초, 동물보호법, 산책 패티켓, 기초 매너 트레이닝, 그리고 트레이닝 실습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앞에 기초 매너 트레이닝까지는 이제 제가 앉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트레이닝 실습은 저희가 아쉽게도 비대면이 아니지만 저희 반려견을 데리고 왔어요.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하고 헬리업. 그래서 7번 마지막 파트는 저희가 실습 부분은 저희 아이랑 좀 보여드리고 집에서 쉽게 따라할 만한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산책용품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책용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마당에 키우는 개들도 어떨 때 탈출해서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할 수 있지만 개를 직접적으로 보호자가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외출, 그러니까 산책이나 외출에서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용품을 잘못 착용해서 빠져서 이제 개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즘엔 많이 드물어졌는데 오프리쉬라고 해서 아예 줄을 안 하고 이제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런 사고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하려면 저는 먼저 산책용품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보호자분들이 잘 좀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산책용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목줄은 칼라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길 있는 옷을 카라티라고 하잖아요. 그 컬러가 원래는 목줄이라는 의미가 돼요. 영어로는. 재질도 되게 다양하고 구매하기도 되게 쉬워요. 어디서나 사실 수 있는데 심하게 당기면서 걷는 이제 반려견들, 그러니까 산책 매너 훈련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개들의 경우는 물론 목에 좀 무리가 가거나 협착증이 심하면 생기거나 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목이 아플 것 같아서 그냥 목줄에 대한 옵션을 바로 생각하지 않고 하네스로 넘어간다든지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목이 생각보다 그렇게 개들이 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목줄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이 아플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건강한 개 기준이라면. 그래서 목줄 쓰실 때는 중요한 게 착용시키고 나서 손가락 2개, 손가락 하나가 조금 따뜻하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착용을 해주셔야지 목줄이 이렇게 당겨져도 빠지지 않아요. 왜냐면 답답할 것 같아서 그냥 되게 많은 공간을 주다 보면 걷다가 혹은 반려견이 방향을 트는데 나랑 반대로 간다거나 했을 때 목줄이 빠져서 개를 놓치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가미처럼 목을 조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착용을 시켰을 때 딱 손가락 한두 개만 겨우 조금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당겨져도 빠질 위험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처럼 머리가 되게 얇거나 두상이 작은 개들의 경우에 이제 일반 목줄이 좀 빠질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쓰는 게 마틴게일이라는 목줄이 있는데 지금 저희 아이가 쓴 것도 사실은 일반 목줄이 아니라 터치 마틴게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다 당겨져도 여기가 딱 맞게 아예 정말 딱 맞게 되어 있어서 손가락도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머리가 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줄보다 마틴게일을 쓰면 대부분 이제 머리가 두상이 얇은 개들도 이게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고안이 된 줄이고 일반적인 두상 크기를 가지고 있는 개들은 거의 빠질 일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마틴게일이 저는 일반 목줄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건 없지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목줄하고 마틴게일의 차이점이라면 물론 마틴게일도 이렇게 버클로 끼우는 게 있지만 대부분 머리 위로 씌웠다 벗겼다 할 수 있는 거라서 벨트, 바지 벨트처럼 이제 매야 되는 줄이나 딸깍 클립 형태로 된 거를 무서워하는 친구들은 마틴게일을 그냥 씌웠다 벗었다 하는 게 훨씬 거부감이 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요즘은 이제 일반 목줄보다도 마틴게일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다행히도 한국에서 만드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없으면은 이제 직구하셔도 그렇게 가격이 부담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목줄 외에 젠틀리더라고 부르는 헤드 할터라는 목줄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강아지의 이쪽 머리 뒤랑 코 부분을 잡아주면, 자극을 주면 조금 캄다운, 얌전해지는, 차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기법을 이용을 한 건데 이게 머리에 뭔가를 쓴다라는 행위가 사람이 모자 쓰듯이 얘네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걸 벗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게 될 수도 있고 하다가 얼굴이 긁히거나 땀이 얼굴을 이렇게 비비는 경우가 있어서 트레이닝이 좀 필요해요. 여기에 적응을 할 수 있는. 하지만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거지만 줄 타입 중에 착용할 수 있는 줄 타입 중에 가장 좋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둥이 쪽에 줄이 가 있기 때문에 입마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헤드 할터는 절대 입을 구속하는 용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을 벌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일단 이거를 가장 쉽게 비유를 하자면 말 타보셨거나 말을 탄 걸 보신 분들은 말 머리에 뭔가를 씌우고 말을 이제 방향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 원리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여기가 딱 자극이 잡혀주기 때문에 일반 줄을 쓰는 것보다 훨씬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연습이 필요하지만 가장 썼을 때 효과가 좋았던 용품이고 다만 단두종, 이제 프렌치 불독이나 어떤 불독류는 입 여기가 주둥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헤드 할터라는 도구가 빠질 수가 있어요. 안 맞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흔히 쓰시는 하네스가 있는데 하네스는 원래 개발된 이유 자체가 썰매개들이 썰매를 끌 때 소가 달구지를 끌 때 말이 마차를 끌 때 몸에 입는 게 하네스예요. 그래서 몸에 힘을 받아서 끌고 나갈 수 있게 차력하는 것도 아니고 목으로 뭐 끌 수 없으니까 당연히 몸을 이용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한 장점은 목하고 기관지 자체에 이제 자극을 주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있기는 하나 산책 매너 훈련이 안 된, 산책 매너 트레이닝이 안 된 개의 경우엔 이게 앞에 가슴팍 쪽에 이제 착용이 돼 있고 줄이 뒤에 있다 보니 뒤로 당겨지면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반작용 때문에 앞으로 더 끌기가 쉬워요. 사실 전혀 어딘가에 무리가 가지 않고 힘을 받게끔 디자인이 돼 있다 보니
끄는 습관을 만드는데 좀 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체품으로 프론트 클립 하네스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 하네스는 등 뒤에 리드 줄을 매는 데가 있어요. 리쉬를 매는 데가 있는데, 이 줄은 여기 앞에 고리 부분에 줄을 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려견이 심하게 당기거나 앞으로 많이 나가면 어깨 진행 방향을 좀 방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끌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산책 도구를 쓰시던지 간에 산책 매너 훈련이 사실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제한적인 것들만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드줄이라고 부르는 리쉬는 이것도 재질이 되게 다양하고 길이가 되게 다양한데, 어떤 거는 뭐 50cm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2m, 3m, 5m짜리 줄이 있는데, 도심에서 사실 반려견하고 손잡이 부분 딱 잡아보면 2m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요. 반경이 되게 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생활도로, 그러니까 인도가 따로 없는 생활도로나 인도도 되게 좁아서 사실 2m 줄을 다 줘도 꽤 넓은데 그걸 다 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3m, 5m 줄 같은 경우는 다 풀려버리면 되게 생각보다 되게 길기 때문에, 저는 특히 도심에서 지내는 우리 반려견들은 1m 50에서 2m 이하 정도의 줄 길이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m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오히려 3m 줄을 썼을 때 반려견한테 고리 거는 부분을 손잡이에 이렇게 루프처럼 통과시켜서 이 부분을 핸즈프리로 착용하고 반려견한테 줄을 매줬을 때 3m가 또 쓰기 되게 편해요, 사실. 그냥 줄을 잡고 계시는 것보다. 왜냐면 이런 핸즈프리 줄은 줄을 혹여 놓치게 돼도 내 몸에 어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걔를 잃어버리거나 놓치게 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데, 이제 하나 당부드려야 될 건, 손이 사람이 자유로워지다 보면 핸드폰을 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산책시킬 때는 정말 급한 연락이 있거나 좀 쉬고 싶다라고 하면 좀 조용한 벤치나 조용한 쪽에 가서 반려견이랑 같이 쉬면서 줄을 한 손으로 잡고 핸드폰을 체크하시거나 통화를 하셔야지, 걸으시면서 핸즈프리로 나한테 묶여 있으니까 얘를 그냥 줄을 다 놓고 아니면 한 손으로 보면서 한눈을 파는 행위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핸즈프리는 이제 사고를 방지해보자라는 의미로서는 되게 추천을 드리지만, 내 양손을 정말 자유롭게 뭐 배변 치울 때 이외에 핸드폰 하기 위해서 이 줄을 권유를 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게 되게 안전할 수 있다라고는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자동 리드 줄은 되게 많이 쓰세요. 제가 뭐 11월 달에 어떤 이제 반려견 관련 행사에 가서도 절반 이상의 인원분들이 다 자동줄을 쓰고 계셨고, 길가에 나가서도 사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되게 흔하게 쓰는데, 이게 저는 추천을 절대 드리지 않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 줄을 잠그는 락을 걸 수가 없어요. 줄 길이를 제한하도록 잠글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써보시면 락을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고정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딱 걸려서 락이 되는 구간이 있고 되지 않는 구간이 있고 되는 구간이 있고 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않는 구간에 잘못 걸렸는데 걔가 달려나가거나 하면 드르륵 하면서 진짜 이런 큰 소리가 나요. 드르륵 하면서 줄이 스탑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걸 또 잡아야 되니까 손으로 잡는다거나, 아니면 보통 자동 리드 줄이 5에서 10m 정도 길이가 실제로 되는데, 이게 다른 반려견 다리나 다른 사람 다리에 꼬인 상태로 이제 반려견이 움직이거나 당기게 되면 찰과상을 입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말이 찰과상이지 정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되게 줄이 아무리 이걸 넓이를 준다고 해도 되게 다치기가 쉬워서 사실은 저는 자동 리드 줄보다 일반 줄을 쓰는 걸 절대적으로 권유를 드려요. 이게 물론 제가 강제할 수도 없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자동 리드줄을 그냥 다 개가 가는 방향으로 주시고 나는 그냥 내 핸드폰 본다던가 아니면 모든 개한테 내 개가 달려나가게끔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 리드줄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걸 추천해서 제가 슬라이드에 넣은 건 아니에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산책 매너 교육이 특히 안 된 반려견이 등에 일반 끈을 매는 하네스랑 항상 감기고, 그러니까 락을 걸기 이전까지는 항상 감기고 있는 자동 리드줄의 조합이라면 더 앞으로 숙이고 뒤로 딸려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뭔가 끄는 자극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네스랑 자동 리드줄을 특히나 산책 매너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쓰면 더 산책할 때 앞으로 나가고 끌고 나가고 이런 습관을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건 걔가 그럼 항상 내 옆에서 딱 붙어서 걸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이 각측 보행이라는 게 산책 때 1시간 내내 이렇게 걸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얘네도 냄새도 맡아봐야 되고 보호자보다 앞에도 갈 수도 있고 옆에도 갈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개가 사람보다 앞에 걸으면 서열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안전상의 이유라면 제 시야에서 뒤로 벗어나는 이제 거를 못하게 해요. 왜냐면 제 시야 뒤에 있으면 얘가 뭘 하고, 그러니까 뭘 주워 먹던 누가 와서 갑자기 만지던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옆이나 앞에 있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얘네가 단순히 앞서거니 뒤서거니로 서열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되게 사실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 이론이기도 해요. 왜냐면 서열은 여기서 조금 행동학 시작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옛날에 1950년대, 그러니까 70년 전이죠. 지금 2020년도니까 1950년도에 어떤 과학자들이 늑대들의 행동 이론을 연구를 해보자 해서 늑대를 미국 이렇게 52개 주가 쭉 있잖아요. 여기서 한 마리, 이주에서 한 마리, 이주에서 한 마리 뚝뚝뚝뚝 떨어뜨려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 실험에서 나중에 이제 데이비드 메흐라는 학자가 50년대 시작했던 이 어떤 연구를 70년, 80년 나중에 이제 가서 합류한 데이비드 메흐 박사가 이 실험 세팅 자체가 잘못됐으니 실험의 결과값도 잘못 도출이 되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늑대 행동학이나 이런 동물 행동학에 권위가 있는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거의 사실 다 인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늑대는 1세대 개체 부모가 있으면 2세대를 낳고 3세대를 낳고 해서 늑대 무리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르는 늑대끼리 이렇게 뭉쳐서 사는 게 아니라 한 대가족이 한 무리이기 때문에 서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서열은 같은 종 안에서만 발생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늑대, 개, 사람 이렇게는 서열이 분명히 존재해요. 저희도 선생님, 학생, 부모, 자식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얘네도 큰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열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이런 게 다 무시되고 전혀 이제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서로 모르는 늑대를 뚝뚝뚝뚝뚝 데리고 와서 그것도 넓은 공간도 아니고 제한된 공간에 가두어 놓고 먹이를 준다거나 하면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호전적인, 그러니까 공격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실험이 이제 늑대가 개랑 많이 닮았으니까 개들도 이런 서열에 의한 이론을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늑대랑 개가 조상을 공유를 하지만 같은 동물이 아니에요. 조상은 공유를 하지만 늑대, 개 다른 동물이면 다른 행동학적 접근이 필요한 게 맞고요. 참고는 할 수가 있겠죠. 조상이 같으니까. 하지만 다른 동물이고 사람이랑 개는 같은 종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조상도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되게
어떤 이론을 갖다 붙인다라고 해도 조상 진짜 생물체가 생기기 이전 이런 거는 너무 진짜 몇만 년 이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사실 접합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랑 개라는 동물은. 하지만 이제 생활 습관적으로 개 요구성 행동을 많이 들어주다 보면 사람이 서열을 만들어주는 경우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절대적으로 우위성을 가지고 개가 사람을 호전적으로 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반려견 행동학 관련해서 챕터 2를 같이 볼 건데요. 개들이 어떤 행동을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사실 우리 애들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행동학 부분을 챕터 2에 넣어놨어요. 개들은 기본적으로 행동의 동기가 먹이 획득, 위험 회피, 안정 추구, 그리고 생식 행동으로 나뉘는데 보통은 제가 생각할 때 대다수 개들이나 동물들이 위험 회피와 안정 추구에 대한 동기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뭐 좋은 게 있거나 어떤 게 있어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황이 되어야만 다른 이제 행동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위험 회피를 1순위로 꼽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런 행동 동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그리고 감정적 욕구 부분을 속해요. 자, 안전이 보장이 되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면 그 다음에 사람도 옛날에 이제 생활하다가 무리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문명이 발달했듯이 인지적 사람은 이걸 그림이나 영화, 글, 이제 기타 등등 인지적 욕구를 그런 예술로 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개들도 사회적인 이런 욕구가 보호자랑 같이 지내면서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인지적 욕구라는 부분이 사실 니즈가 있어요. 근데 개들의 인지 능력에 관해서 되게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많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좀 아시긴 하는데 어느 정도의 니즈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동물학자 글렌 젠슨이라는 사람이 콘트라프리로딩이라는 이제 단어로 정의를 한 게 있는데 동물이 공짜로 주어진 먹이보다 노력으로 획득한 먹이를 더 선호한다라는 기준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걔들 조금 이제 같이 쉬운 트레이닝 같은 거 해보고 생활해보면 그냥 먹을 거를 든 손이나 어떤 이런 훈련용 파우치에 와서 계속 이걸 가져가려는 시도를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손에 집에서 앉아 엎드려 시킬 때 간식을 들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계속 노리기보다 내가 이전에 앉았을 때마다 엄마 아빠가 간식을 줬어 라고 배웠으면 이걸 직접적으로 뺏으려는 계속 이런 행동보다 앉아봐요. 엎드려도 보고 애들이 할 줄 아는 걸 다 해봐요. 이것도 프리로딩의 가장 쉬운 예시로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걸 뺏으려는 게 아니라 배운 걸 한다.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들이 왜 위험 회피,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뇌과학, 뇌신경학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뇌 구조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대뇌 변형계는 감정을 이제 다스리는 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뇌를 되게 그냥 심플하게 1층, 2층, 3층으로 나누면 1층은 생존이에요. 생존에 관련된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2층이 대뇌 변형계예요. 감정을 다루는 부분. 그리고 대뇌 피질은 3층, 인지기능, 학습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담당을 하는 부분인데 물론 뇌가 1, 2, 3층 이렇게 되게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뇌 변형계랑 대뇌 피질은 동시에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곳이 활성화가 되면 한 곳은 기능을 멈춰요.
그리고 기능을 멈췄던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다른 한 부분이 기능을 멈추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일 때는 대뇌 변형계가 활성화가 돼서 대뇌 피질, 그러니까 학습을 담당하는 부분이 기능이 억제되는 거고요. 이게 학습을 하고 있을 때는 반대가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좀 경험을 해보고 많이 연습을 한 개들은 되게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덜 보이는 데에 비해 반해 트레이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하지 않은 반려견들의 경우에 감정적인 어떤 반응을 많이 보여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두운 골목길을 가는데 뒤에서 자꾸 누가 날 따라오는 것 같아요. 되게 불안하고 무서운 기분이 드는데, 마음이 있는데 누가 여러분 보고 자, 이 수학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면 풀 수 있을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빨리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먼저지, 여기서 뭔가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근데 이거는 관찰을 해봤더니 그렇다 카더라가 아니라 정확히 신체 병리학적으로 지금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시킨다라고 해서 뭔가 되기는 힘들어요. 따라서 반려견이 마주하는 대상 환경은 보호자가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사람이나 동물, 상황, 환경 등에서 내 반려견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을 해야 돼요. 그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개일 수도 있고 비둘기일 수도 있고 오토바이, 자전거, 어린아이, 뭐 수레 끌고 다니는 누군가, 유모차 끌고 다니는 누군가, 아니면 공사장 소리, 이런 것들 다 주변 내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자극들을 얘기를 하는데, 기준점이 보시면 현재 상황은 반려견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가 면 그 상황에 머무르는 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좋게 받아들이고 기억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근거 기준은 개들의 이제 바디랭귀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개들이 흔히 보이는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리킹, 낼름낼름 하거나 회피하거나 어디 숨거나 피하는 행동 등을 보이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런 행동,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면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때 내가 간식을 주거나 놀아주거나 스킨십, 장난감을 통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가, 간식을 줘봤을 때 먹느냐, 장난감을 줘봤을 때 반응을 하느냐 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아니면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 수준으로 사회화 교육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내가 간식, 얘가 평소에는 뭐 못 먹고 진짜 안 먹고는 못 베길 닭가슴살을 줬다든지, 얘가 정말 집착하는 수준으로 좋아하는 공을 줘봤는데도 무반응이다 하면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왜냐? 이 장난감이나 음식을 왜 판단 기준으로 삼냐면, 이걸 받아먹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거는 학습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고, 이게 활성화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교육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미 이 어떤 반려견하고 자극이 되는 대상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장난감이나 먹을 걸 줘봤을 때 먹지 않고 거부하고 이걸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고 스트레스 시그널이 나오고 장난감을 반응을 안 한다면 이미 대뇌 피질 기능은 활성이 중지가 되고 대뇌 변형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뇌 부분이 탁 켜진 거예요. 이미 켜진 순간 여기서 학습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건 먹는 거나 장난감에 대한 반응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면 이 부분, 이 거리 혹은 이 부분에서 피해야 하냐면, 얘네도 사적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하잖아요. 양호가 2m겠죠. 근데 대부분 뭐 줄 화장실이나 공공기관 가서도 2m,
저희도 뭐 지금 뒤에 선생님은 마스크 쓰시고 좀 꽤 떨어져 있거든요. 한 거의 2m 떨어져 있는데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누가 이렇게 2m 떨어져 있으면 내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마스크를 내리거나 애매하게 올린 상태에서 1m로 다가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불안하겠죠. 아, 저 사람 왜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다가와라고 생각이 들 텐데 저도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더 가까이 이 사람이 오면 피하고 싶어지잖아요. 요즘 참 사회적 거리로 비유를 해서 설명하기가 되게 편한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개가 어떤 개를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멀리서 그냥 보고 간식을 먹을 정도면 괜찮지만 이 양호 거리를 침범을 당하면 그때부터 간식을 거부하고 장난감에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이때 시그널이 나와요. 콜을 할,거나 회피를 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들이 나와서 이제 주위에서 위험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 이때 방어적으로 공격성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방어적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이 개가 나쁘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내 안전거리를 침범을 당했으니 난 나를 보호해야겠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개 스트레스 단계에서 저희가 적어도 이 양호에서 주의를 최소한 일상생활에서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가 마주하는 상황, 대상, 자극은 보호자가 통제를 해준다. 남한테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보호자분이 개를 데리고 빨리 그 자리를 뜨셔야 돼요. 더 가까이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뇌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 상황에서 계속 노출시킨다고만 괜찮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요 차트 보시면 시그널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죠. 이게 또 슬리퍼리 슬로프라고 해서 되돌릴 수 없는 미끄럼틀이라는 비유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워터슬라이드나 놀이터에 미끄럼틀 타보신 적 다 어릴 때 있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자의로 무서워, 이거 올라오니까 되게 높다? 생각보다 무서워, 포기할래, 돌아가고 싶어 해서 후퇴를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슬라이드 맨 위까지밖에 없어요. 이미 한번 발을 디뎌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멈추려고 해도 잘 멈춰지지 않거나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위험으로 넘어가 버리면 미끄럼틀을 내려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감정적이게 뇌도 활성화가 됐고 이성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은 꺼져 버렸고 더 과격해질 뿐이죠. 그래서 항상 주의를 잘 보시고 주의 시그널이 나타났다면 내 계획에서 물러나셔야 돼요. 물러나 주셔야 돼요. 이게 일반 보호자니까 못해요가 아니라 어떤 트레이너가 와도 주의를 넘겨버린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사람 능력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불안감이 여기서 크기 때문에 이미 침범을 당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화, 기초 매너라는 건 결국엔 사회화 시기도 정해져 있고 뭐 그런 되게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감정 자체를 걔한테 다행히 강화를 시키실 수는 없어요. 행동 자체를 강화하면 감정이 따라가기 때문에 자꾸 차분한 행동, 어떤 자극, 다른 개나 사람을 볼 때 얘가 쳐다만 보고 내 발 땅에 다 붙이고 있고 짖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대상을 인지하면 칭찬 보상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차분한 행동이 쌓일 거고요. 감정이 따라가요. 흥분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돼지저금통에 저축하시듯이 계속 저축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왜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냐면 저금통 여러분 한번 깨지면 이어붙인다라고 해도 그 파손되었던 자국은 남아요. 이걸 접착제로 아무리 잘 붙여도 회복을 시킬 수는 있으나 완전히 이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반려견은 내가 보호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 내 반려견을 잘 보고 잘 보호해 주시면 사고가 날 일이 정말 적어져요. 적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개입을 하시면 하실수록 잘 타이밍만 맞으면 훨씬 더 개들이 좋아질 여지가 있어요. 지금보다 뭐 우리 개는 특별히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뭔가 이슈가 없어도 보호자분이랑 더 뭔가를 하면 유대감도 깊어지고요. 이미 행동적 이슈가 있거나 좀 불안해하는 개들은 이걸 극복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행동학에 이건 좀 연관된 부분이라 챕터 3는 그대로 이어서 할 건데, 제가 쓰고 있는 클리커 트레이닝이 일하는 거는 되게 과학에 기반한, 과학에 근거한 트레이닝 이론이에요. 이론이고 이걸 쓰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다. 파블로프가 실험을 한 게 밥 줄 때마다 강아지가 침을 흘리는 걸 보고 그러면 종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 개한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아무런 의미가 가치가 없는 자극이기 때문에 밥 주기 전에 종 치고 밥 주고 종 치고 밥 주고를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 종만 치면 나중에 밥을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들도 연관성이라는 걸 학습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파블로프가 밝혀냈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반려견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개들이 보통 이렇게 바스락 소리 내면 달려오죠. 왜냐? 간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간식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거 간식이야 라고 알려주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항상 봉지에서 뜯고 간식 주고 뜯고 사료 주고 뜯고 간식 주고 하다 보니 봉지 소리가 저희가 의도하지 않아도 맛있는 거라고 학습이 된 거죠, 연관성. 그리고 산책줄 들면, 리드줄 들면 산책 나가는 줄 안다던가, 내가 가방이나 차 키를 들거나 옷을 갈아입으면 나가는 줄 안다던가, 이런 것들도 연관성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게 사실 트레이닝인데, 저희가 의도하지 않아도 연관성이라는 건 얘네는 항상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BF 스키너랑 톤다이크라는 학자가 밝혀낸 건데,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행동의 결과가 행동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는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BF 스키너랑 톤다이크가 얘기를 한 건 어떤 거를 더해서 행동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클리커 트레이닝, 긍정 강화 트레이닝, 정적 강화 트레이닝, 양적 강화 트레이닝,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사실 이제 긍정 강화, 양적 강화, 정적 강화가 동의어인데 이거는 이제 영문 positive reinforcement에서 직역이 되다 보니 긍정 강화로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좋음의 긍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좋다 나쁘다의 긍정 부정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건 양을 얘기를 해요. 양이 더해지느냐, 양이 빠지느냐,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를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은 플러스의 기능만 하고요, 부정은 마이너스의 기능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지하는 인도적 트레이닝이라는 건 리마라고 해서 Least Invasive, Minimally Aversive,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침습적이고 최소한으로 강압적인 방법인데, 행동의 결과가 행동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행동의 결과가 좋은 행동은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피 쿠폰이나 치킨 쿠폰 같은 거, 아니면 어렸을 때 모아본 포도알 스티커 같은 게 내가 착한 행동을 했을 때 포도알 스티커를 주고, 어떤 커피나 피자 쿠폰이나 이런 것도 그 음식이 맛있으면 시키잖아요. 그 쿠폰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면 쿠폰을 모았을 때, 포도알 스티커를 모았을 때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죠. 사람하고 개의 약간의 차이점은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은 대화가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네가 포도알 스티커 30개를 다 모으면
30색깔 크레파스를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뭐냐면 포도알 스티커 하나 자체도 실질적 물질적으로 받는 보상이고, 그걸 모았을 때 더 큰 보상의 지연에 대한 개념이 말이 통하고 이해가 되는 연령대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걔들은 대화가 통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 상을 줘야 돼요. 그래서 칭찬하고 바로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이유가 여기 있고, 긍정 강화는 말 그대로 뭔가 더 해줘서 행동의 결과가 좋다라고 느끼면 그 행동을 더 한다라는 전제예요. 근데 걔들이 생각해보면 우리 개는 산책 나가서 막 다른 사람한테 짖어요. 뭐 우리 개는 배변을 잘 못 가려요.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보호자분들이 겪는 고충이 있을 텐데, 생각해보시면 24시간 중에 저희가 뭐 자고 휴식하는 8시간 빼고 16시간 중에 걔랑 하루에 함께 하는 시간이 아침, 저녁이랑 조금 해서 5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 5시간 내내 얘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배변 못 가리는 거 막상 잠깐, 짖는 거 잠깐. 진짜 하루에 총 얘가 내가 안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건 24시간 중에 1시간? 진짜 순수 시간으로만 따졌을 때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대다수 시간은 얘가 잘 하고 있어요. 스스로 엎드려서 잘 쉬고 있고, 스스로 뭔가 차분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사실 사람 심리가 잘하고 있을 땐 그러려니 해요. 근데 못하는 행동은 눈에 띄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못하는 행동에 자꾸 내 관심이 더해지고, 관심이라는 건 말 거는 거, 쳐다보는 거, 스킨십 하는 거 다 포함이 되거든요. 관심을 받으면 얘는 내 행동의 결과가 좋다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엔 내가 혼을 내든 칭찬을 하든 그 행동이 더 결과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심해져요. 그게 긍정 강화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근데 만약에 얘가 반대로 짖지 않을 때, 조용할 때, 차분할 때 관심을 자꾸 받으면 차분히 하는 행동이 강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건 긍정 강화 방법이에요. 그리고 부정처벌도 같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걔가 짖을 때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건 내 관심이죠. 근데 얘가 관심 받았어, 좋아해서 더 짖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짖을 때 완전히 얘를 쳐다보지 않고 말도 안 걸고 스킨십도 안 하고 딴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 버리면 걔들이 처음에 생각보다 당황스러워해요. 멈추는 경우들이 처음에 있어요. 이거는 내 관심을 뺀 거죠. 마이너스, 부정. 그 다음에 내 관심을 뺐더니 짖는 행동이 줄어요. 그러면 행동이 감소했다라고 해서 처벌이 되는 거예요. 때리는 체벌이랑 달라요. 처벌이 되는 거고, 강화는 행동을 더 하는 게 강화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긍정 강화를 최대한 쓰고, 부정 처벌도 행동학적 이론에 들어가요. 그리고 부정 강화, 긍정 처벌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칠판 긁는 거를 좀 예시로 써놨어요. 근데 보시면 어떤 걸 더해서 행동의 빈도수가 감소한다 라는 건, 혼내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건 다 긍정 처벌로 들어가요. 잘했을 때 혼내는 걸 멈추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는 제가 교육할 때 저희 반려견도 마찬가지고 보호자분들한테 혼내서 뭔가 행동을 제재하고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혐오 자극을 100% 안 씁니다 라고 하진 않아요. 걔들이 우리가 지정된 공간 안에 있는 것도 얘네가 선택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닌데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데리고 목줄도 그렇고 자유를 제한하는데, 이걸 교육으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을 하게 할지가 개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회화 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결국엔 이 개가 이 보호자와 일생 동안 마주해야 할 모든 자극들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 사실 사회화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디 포커스를 두고 내 관심과 보상을 언제 더해줄지를 여러분들이 잘 내 개를 관찰해서 개입을 하실 수 있다면 훨씬 지금보다
반려견들에게 뭔가 알려주시기 편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칭찬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내 개한테 허들을 넘는 점프하는 걸 가르쳐 주고 싶으시다면 보기 중에 1, 2, 3, 4번에서 언제 칭찬을 해줘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1번은 개가 허들을 향해서 막 뛰어요. 2번 탁 점프를 하고 3번 붕 뛰어넘고 4번 착지를 해서 뛰어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통 영상으로 틀어서 현장에서는 칭찬 게임을 해보면 보통 3번, 4번에 많이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앉아, 엎드려, 점프 이런 행동은 다 모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하는 모션을 가리키려면 탁 도약하는 2번에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달려나가고 2번 점프할 때 옳지, 3번 붕, 4번 착지. 점프하는 모션은 2번에 칭찬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트레이너들이 많이 쓰는 게 클리커라는 도구인데, 이거는 타이밍이 잘 맞춰질 수 있다면 되게 효율적인 도구예요. 제가 오늘 제 거를 갖고 나왔는데 이거 소리만 좀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는 도구인데, 이걸 왜 트레이너들이 굳이 쓰느냐? 멋있어 보이려고만은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에게 더 효율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쓰지만, 잘못 쓰면 의미가 잘못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걸 왜 쓰는지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벤트 마커의 역할이 첫 번째가 있어요. 이벤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이벤트라고 하고, 마커는 표시해 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스냅샷 찍듯이 탁 캡처해 주는 게 이 도구의 목표예요. 근데 제 옳지 목소리보다 아마 옳지랑 이 소리랑 귀에 탁 여러분들이 꽂히는 것도 클리커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할 때 막 떠들고 있듯이 목소리는 사실 항상 개들이 듣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근데 클리커 소리는 독특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보다 귀에 탁 꽂힐 만큼 순간적이고 빠르고 일관성이 있어요. 제가 컨디션이 나쁘면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뭐 오늘 기분이 별로예요. 그럼 잘했어 헤일리 옳지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오늘. 그러면 헤일리 잘했어 아이고 이뻐 이렇게 되는데, 걔들 입장에서는 일관성이라는 게 사실 태도에서 되게 중요해요. 근데 클리커는 이런 좋은 이벤트 마커의 조건을 충족을 해요. 그렇지만 목소리를 영원히 쓰지 말아라는 아니고, 행동을 효율적으로 처음에 가르칠 때 쓰면 좋은 게 클리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클리커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이걸 왜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누르니까 소리가 난다지 이게 왜 쓰는 거고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당연히 모르는데, 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물로 주는 거는 먹이, 번식, 잠자리, 사냥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어떤 요소들을 보상물로 쓰게 돼요. 장난감, 간식, 사료 등으로. 근데 2차 강화물, 그러니까 조건이 부여가 된 거죠. 이 자극은 의미가 이거야 라고. 그래서 저희가 클릭 간식, 클릭 간식, 클릭 간식을 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소리 밥, 종소리 밥, 종소리 밥처럼 나중에 클리커 소리만 들어도 보상물이 나온다라는 걸 인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려견 키울 때 옳지 하고 간식 주면 나중에 옳지 들으면 애들이 되게 신나잖아요. 그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클리커는 칭찬 통역기예요. 새로운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이미 학습한 행동은 클리커를 안 쓰셔도 돼요. 이걸 평생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말이 안 통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엄마랑 뭐 오후 1시에 외출해서 하남 스타필드에서 반려견 동반해서 되게 얘가 착하게 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5시에 가서 있다 간식 줄게 못 알아들어.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이미 학습한 행동이면 말로 해도 되지만 보상은 즉시 주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칭찬 타이밍, 아까 1, 2, 3, 4번 허들 넘는 보기 중에 2번에 옳지 하거나 탁 눌러주셔야 반려견이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라고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리커 트레이닝 기초에는 캡처링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동물이 스스로 하는 행동을 포착해서 마킹하고 강화시키는 테크닉이에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헤일리랑 예시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겟팅이라는 거는 특정 지점에 신체를 접촉하는 테크닉인데 여러분들 손 많이 가리키시잖아요, 반려견한테. 이것도 타겟팅이에요. 근데 트레이닝을 조금 더 이제 뭔가 활용도가 높게 트레이닝을 할 때는 코어 터치도 가리키거든요, 걔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 시연을 혜일이랑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쉐이핑은 동물이 스스로 하지 않는 복잡한 행동을 트레이닝을 통해서 단계별로 쉽게 트레이닝하는 테크닉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천재견 호야 TV 나왔을 때 우와 쟤는 어떻게 저런 걸 하지? 라고 신기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빠 목말라 이러면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오는데 호야가 사실 트레이닝적으로 이걸 분해해 보면 호야가 냉장고 쳐다볼 때, 냉장고 다가갈 때 이런 식으로 스텝을 끊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쭉 이어서 트레이닝을 해요. 그러면 한 개의 동작으로 연결이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복잡한 행동을 쉽게 가리킬 수 있는 건 쉐이핑 테크닉이라고 해요. 네, 이제 챕터 5번 진행해 볼 텐데요. 외출하거나 하면서 사실 되게 걔들 잃어버리거나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동물 여러분 유기 자체도 사실 동물 학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동물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1년에 10만 마리 정도 유기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실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보호법에 또 뭐가 있냐면 3개월 이상 연령이 된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등록이라는 건 사람처럼 주민번호가 나오는 거고 얘네 등록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 이 개를 데리고 있다라는 게 증빙이 되는 건데 가까운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서 하셔도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 온라인으로 스스로 등록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해요. 고양이는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이들이 뭐 더 개보다 작고 유연하고 빠르기 때문에 혹시 방묘문이 설치가 안 된 가정집에서는 웬만하면 등록을 그래도 해놓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등록 형태는 등록할 때 외장으로 이렇게 태그를 달아주는 게 있고요. 칩을 큰 주사 바늘로 씹는 게 있어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형태는 내장 칩 삽입이랑 외장 인식표를 같이 달아주는 건데 힐리 업! 지금 저희 아이도 인식표를 이렇게 차고 있어요. 실제로 차고 있어서 혹여 제가 저희 아이를 잃어버리면 누가 저걸 보고 연락을 해주시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혹여 잃어버리게 됐을 때 바로 조금 빨리 찾을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되기도 해요. 혹은 어떤 유기견 보호소 같은 데 가게 되면 칩이 있는지 없는지 스캔을 해보기는 하는데 이거보다 빨리 인식표가 있으면 눈에서 띄겠죠. 아, 얘는 보호자가 있는 반려견인데 집을 잃어버렸거나 놓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함께 할 때는 반드시 줄 잘 하고 나가시고 배설물 수거도 잘 하셔야 되고 인식표 부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물보호과 연관이 있기는 한 게 왜냐면 줄을 착용을 안 하면 이것도 위에 보셨다시피 과태료가 발생을 해요. 근데 앞에 행동학 부분 시작하면서 앞서 나가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만나는 개들마다 얘네가 모두 친해지고 인사를 해야 되느냐 인사 못하면 얘는 사회성이 떨어지고 안 좋은 거냐 혹은 항상 사람을 좋아해야 될까 이 질문을 저는 1번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2번도 아니에요. 얘가 모든 만나는 개마다 친해질 수 없어요. 인사를 할 수 없고 저도 길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다니지 않는 것처럼 얘네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개라고 해서 항상 모두를 좋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금 관점을 달리 보시면 이런 행동이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산책 패티켓에서 규칙은 이제 제가 요즘 특히 이런 산책 나가서 물리는 사고 이런 걸 예방을 하려면
다른 개가 이쪽에서 오는데 내가 이쪽에 반려견 두고 걷는 것보다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개가 오고 내가 서고 반려견을 이쪽에 두면 내가 약간 이제 보호막처럼 작용해서 무섭거나 좋아서 흥분을 하더라도 이게 빨리 가라앉거나 흥분하는 걸 차단시키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책할 때 냄새에 맞게 노즈워크 해주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되게 좋대요 해서 막 끌려다니시면서 냄새 다 맡게 해주고 하시는데 사실 그건 산책의 형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따라가 주는 거지 산책이라는 건 반려견 운동장에 풀어서 자유롭게 운동하는 상태도 아니고 보호자랑 같이 걷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가자고 하는 곳으로 잘 따라오고 이동하고 그러니까 보호자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는 게 7, 반려견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3 정도 기회 주시면 저는 좀 적당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얘가 당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줄을 안 돼 이렇게 잡아 채거나 올리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따라가 주지도 말고 팔 길이 내주는 것도 이만큼 줄이 늘어나는 효과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는 게 산책할 때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팔은 내리고 당길 때는 버티고 반려견이 왼쪽에 어떤 자극이 오면 오른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걷다가 오른쪽에서 다른 자극이 오면 왼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핸들링을 좀 안전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스플리팅이라고 해서 아까 보호막 얘기 드렸는데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 자극이 되는 대상 사이로 내가 걸어가 주는 걸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산책을 하고 이 산책할 때 반려견이 최대한 당기면 어디까지 내 반려견이 닿는지 이 범위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내가 그냥 신경 안 쓰고 있다 얘가 갑자기 확 튀어나가서 사람 다리에 닿아요. 그럼 물지 않았음에도 이 사람은 깜짝 놀라고 되게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개를 실제로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되게 이 상황이 싫을 수도 있어요. 혹은 다른 개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모든 개들이랑 다 친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개는 사회성이 되게 좋지만 어떤 개는 개한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사회성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줄을 잡고 있고 이게 느슨한 상태였는데 얘가 다 땡기면 어디까지 이게 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줄을 최대한 짧게 잡아야 되겠다. 길게 열을 줘도 되겠다. 이것만 유의하시면 사실 대다수의 이제 산책에서 발생하는 개들끼리 막 달려들고 짖고 싸움이 나는 사고가 많이 방지가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호자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초 매너 트레이닝도 저희가 보통 아는 게 앉아 이리와 기다려, 매트 엎드려, 하우스, 크레이트 교육 그리고 힐리업 이렇게 몸 터치하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요즘에 미용이 필요한 푸들이나 비숑, 꽃동 이런 견종을 많이 키우시는데 미용이 필요 없는 견종이라도 얘네가 이렇게 주사를 맞는다든지 붙잡혀 있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어떻게 만지고 잡아도 좋게 받아들이는 연습까지가 기초 매너 트레이닝에 포함이 되셔야 돼요. 물론 산책 매너 교육도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교육 배우러 갔을 때만 잘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평상시에 매트 교육을 해서 내가 자주 가는 카페 반려견 동반해서 매트 깔아주면 거기 쉬게끔 트레이닝을 하시면 이후에 카페를 가서 얘는 매트에서 쉬어요. 이 카페나 낯선 공간에 가서도. 그리고 몸터치 이렇게 잡고 있고 하는 게 많이 연습이 되면 다른 사람이 얘를 진료 보려고 만져도 크게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럼 진료를 보는 수의사나 테크니션 분들도 되게 안전하게 되겠죠. 미용 필요한 친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되게 위급한 상황에서 걔가 나한테 오면 안 되고 내가 데리러 갈 때까지 앉아 했을 때 앉아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차도 건너편에 있다든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 매너 앉아 엎드려 할 줄 알아요 해서 실생활에서 좀 어떻게 연습하고 응용하는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캡처링, 쉐이핑, 타겟팅을 좀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 트레이닝을 이 영상을 좀 보고 오늘 시도를 해보시고 다음 주에도 이제 실습을 조금 저희가 최대한 해볼 텐데 먼저 평소에 자주 쓰셨던 칭찬 단어가 아 이뻐 잘했어 이렇게 길면 오늘 평소에 여러분이 쓰시지 않을 칭찬 약속 단어를 하나 가르치실 거예요. 뭐 옳지를 많이 쓰셨던 집은 이제 이거는 클리커랑 동일한 의미로 저는 클리커를 누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상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클리커 쓰면 되게 이제 복잡해져요. 트레이닝 동작이. 그래서 없이 약속 단어를 어떻게 인지를 시킬 거냐면 일단 yes로 해볼 거예요. yes를 많이 안 쓰시니까. yes. 반려견이 어떤 행동을 하던지 yes. 그냥 yes 말하고 칭찬 보상. yes. 칭찬 보상. yes. yes. 보시면 칭찬하기 yes 전까지는 제가 손을 안 움직여요. 왜냐면 손 움직이면 이것만 보고 있어요. 되게 자석같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도 제가 아니라 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우치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숨기시거나 yes, yes 손에 쥐시면 뒤로 하셔야 돼요. yes, yes 한 15번 정도 하시면 yes라는 단어를 알아들을 거예요. 반려견이 칭찬이구나, 보상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캡처를 해볼 텐데 제가 흔히 가리키는 게 아이 컨택이거든요. yes. 근데 보시면 제가 아이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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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얼굴이 가까운데 너? 좀 뒤로 가면 안 되겠니? yes. 근데 만약에 바로 아이 컨택이 잘 안 되면 yes. yes. 너무 굴욕적이다. 키높이가 같아. yes. 이거 착해라. 지금 보시면 yes. 얘는 되게 잘해요. 이걸 잘하지만 눈을 좀 안 쳐다보는 경우는 이름보다 yes. 이런 소리를 yes 내주시면 눈 쳐다볼 때 yes 칭찬하고 보상하고 yes 칭찬하고 보상하고 yes 칭찬하고 보상하고 이제 보상을 조금 멀리 해볼게요. 너무 부담돼. yes 좀 가 저리. 보시면 yes.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다 해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 애도. yes. 그래서 스스로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부르시는 것보다 계속. 지금 끈이 자꾸 걸려서 저희가 잠시만 끈을 뺄게요. 원래는 이제 촬영을 하더라도 저희가 줄을 잘 풀지는 않는데 이제 타겟팅 같은 경우는 코 바로 앞에서 보통 이걸 많이 가르치셨을 거예요. 파, 손, give me 파. 이것도 타겟팅인데 저희 혹시 볼펜 하나 있을까요? 뭐 뾰족한 거? 볼펜 아무거나 있으면 괜찮은데 손도 되게 좋은 게 헤일리 파 yes give me 파 yes 손도 저는 잘 꾸준히 가르치신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파 보시면 저희 애는 팔꿈치 잡고 펜이에요. 이거 나와 있지 않아요. 뾰족하지 않은데 이런 자극 주는 훈련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yes 걔들 주사 맞거나 피 뽑을 때 아니면 뭐 수액 맞을 때 여기 보통 꽂기 때문에 봐. 봐. 이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잡고 있고 자극 주는 연습. 그래서 저희 아이는 yes 테크니션 뭐 한 명만 근처에 서 있고 거의 이렇게 해서 체열을 해도 이미 협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개들이 발 오래 잡고 있으면은 피하거든요. 발 잡으면. 근데 이것도 만져주면서 칭찬 보상 해주고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발도 예스. 손만 개인기로 가리킬 게 아니라 어느 발을 만져도 이 친구는 가만히 있어요.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스. 잘했어. 그래서 타겟팅은 요거는 이제 흔히 해보셨을 거고 코터치를 가리킬 건데 코 3에서 5cm 앞으로 바로 예스. 손을 놓으시면 예스. 얘네가 냄새를 맡으려고 하거나 코를 대요. 예스. 그럴 때 칭찬 보상. 예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코를 이렇게 미시면 되게 불편해요. 얘는 훈련이 많이 돼서 이거를 가만히 있는데 보통 개들이 이렇게 하면 불편해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은 정지하고 개가 오길 기다려 주셔야 돼요. 예스. 그래서 이거를 예스. 여러 방향에서 연습을 예스 하시면 쌤 이거 핑퐁으로 좀 해주실래요? 이걸 여러 방향하고 거리에서 연습을 하시면 타치 예스. 콜 훈련이 돼요. 콜 훈련도 되고 해주세요. 거기서 터치 해주세요. 터치 예스. 한 번만 더. 예스. 이런 식으로 콜 훈련도 자연스럽게 되고 반려견을 이동시킬 때 제가 목줄을 끌지 않아도 돼요. 터치. 보시면 터치. 터치. 따라가게끔 터치 되어 있어요. 제가 어디로 이동시켜도 예스. 따라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캡처링하고 타겟팅만 좀 이용하셔도 새로운 걸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이핑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세팅을 한 번만 다시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쌤, 그 커피컵 홀더에 그 홀더 빼주세요. 다리 아파. 히히. 이거를 물어오게 할 건데 할 거야? 이걸 물어오게 할 건데 스스로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얘는 잘 안 물어오거든요. 이런 거. 지금은 할지 모르겠어요. 예스! 지금 스스로 가서 건드리고 예스! 입으로 물고 예스! 근데 칭찬 타이밍 보시면 얘가 저걸 예스! 건드릴 때 해줘요. 입에서 튀어나왔어. 다시. 예스! 굿! 그래서 저기에 다가가고 단계별로 할 때 지금처럼 칭찬해주는 게 쉐이핑이기도 하고 캡처링이기도 해요. 얘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은 여기까지 칵게렛 보여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이, 알았어. 오늘은 시범 보여드렸고 집에서 가볍게 아이 컨택이랑 타겟팅은 연습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다른 훈련 테크닉하고 실습하는 거를 좀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